이게 지금 밥이라고 차리신 거예요? 그 악다구니와 함께 밥상이 엎어졌을 때 제 시선은 바닥에 나뒹구는 반찬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 아들을, 내 평생을 바쳐 키운 단 하나뿐인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제 눈을 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단 한마디도 며느리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엎어진 것은 밥상이 아니라 내 아들의 손에 끊어진 모정이라는 것을. 그들은 늙은 어미의 저녁 한 끼를 걷어찼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들이 내동댕이 친 것은 바로 그들의 남은 인생 전부였습니다. 물론 그날이 오기까지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의 그림자로 소리 없는 유령으로 살아온 시간들 말입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세상에 숨어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반. 어김없이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하고 눈을 뜹니다. 창밖은 아직 한밤중처럼 캄캄하고 아들 내외가 자는 안방에서는 색색거리는 숨소리 대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저는 소리 죽여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쿵, 쿵. 무릎 관절 쑤시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어젯밤 며느리가 벗어놓은 비싼 명품 옷가지를 손빨래하는 겁니다. 세탁기에 돌리면 옷감이 상한다나 뭐라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뼛속까지 시린 기운이 타고 오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시장 좌판에서 밤새 일하고 들어와 언손을 녹여주던 따뜻한 아랫목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다 부질없는 기억일 뿐이지요. 조용히 빨래를 널고 나면 아침밥을 지을 차례입니다. 쌀을 씻다 말고 문득 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머리는 하얗게 세다 못해 푸른빛이 돌고 허리는 기억나지 않는 시절부터 굽어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나인가? 젊어 고왔던 얼굴은 다 어디로 가고 저렇게 낯선 노파만 덩그러니 서 있는 걸까요? 아들의 밥은 된밥, 며느리의 밥은 진밥, 손주 녀석의 밥은 콩을 빼고 따로. 한솥밥이란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식구들 입맛에 맞춰 3개의 압력솥이 차례로 김을 뿜고 나면 찌개와 밑반찬을 준비합니다. 7시.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옵니다. 자다 깬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대뜸 말합니다. 어머니, 국은요? 아침부터 목 막히게 밥 먹기 싫은 거 아시잖아요. 아가, 냉장고에 어제 끓여놓은 미역국 있는데 데워줄까? 어제 끓인 걸 지금 먹으라고요? 아, 됐어요. 그냥 물에 말아 먹을게요.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가슴속에서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툭 하고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아침 내내 정성껏 차린 반찬들이 순식간에 맛을 잃어버립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투정이 익숙하다는 듯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고 밥만 우겨 넣습니다. 제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집을 나서면 텅 빈 집에는 저와 설거지 거리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더운 물에 손을 담그면 그제야 아침 내내 얼어붙었던 손가락 마디마디가 저릿하게 풀려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은 늘 아들 녀석이 남긴 누룽지에 물을 부어 넘기는 게 전부입니다. 반찬에 손을 대는 건 사치입니다. 며느리가 저녁에 돌아와 어머니, 이 반찬 누가 다 먹었어요? 하고 물을 게 뻔하니까요. 오후가 되면 유치원에 간 손주 녀석을 데려와야 합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지요. 할머니 하고 달려와 품에 안기는 작고 따뜻한 몸을 안고 있으면 아침 내내 쌓였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아지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웠어? 할머니,
오늘은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배웠어요. 아이의 천진한 말에 가슴 한쪽이 아려옵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 할머니의 자리는 없는 걸까요? 아이를 씻기고 간식을 챙겨 먹이고 함께 그림책을 읽다 보면 어느덧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입니다. 피곤해 절은 얼굴로 들어서는 아들의 손에 들린 것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빵집의 케이크 상자입니다. 결혼기념일도 누구 생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게 다 뭐냐? 아, 수진 씨가 요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요. 달콤한 거 먹으면 좀 풀릴까 하고. 내깟 녀석? 마누라 기분 풀어줄 케이크 살 돈은 있고 이 늙은 어미 약값 한번 보태준 적은 있었더냐?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꾹 삼킵니다.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아들은 손주 녀석 볼에 뽀뽀 한번 해주고는 소파에 들어 누워버립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들어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대여섯 개나 들려 있습니다. 어머, 자기야. 이거 샀어? 센스 있네. 아들이 사온 케이크를 보며 며느리가 교태 섞인 목소리를 냅니다. 제가 차려놓은 저녁상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입니다. 수진 씨, 힘들었지? 저녁 준비 다 됐는데 어서 씻고 와.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저를 한번 흘끗 쳐다봅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내가 감히 내 남편이랑 말을 섞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반찬은 또 이게 다예요? 맨날 나물에 김치. 지겨워 죽겠네. 고기 반찬이라도 좀 하시지. 아가, 어제 내가 속 더부룩하다고 해서 일부러. 됐고요. 저 이 케이크 먹을 거니까 저녁상 치우세요. 그 한마디에 방금 전까지 손주와 그림책을 보며 따뜻해졌던 제 마음이 다시 싸늘하게 얼어붙습니다. 수십 년 묵은 장롱처럼 삐걱거리는 허리를 숙여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밥과 국을 물끄러미 내려다봅니다. 저걸 다 버려야 합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입에도 대지 않을 테니까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따뜻한 밥을 쏟아부을 때 눈물 한 방울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쌀 한 톨이 아까워 부뚜막에 떨어진 밥풀까지 주워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 죽고 혼자 몸으로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식당 허드렛 일이며 남의 집 빨래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 대학 공부시키고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이제 좀 쉬려나 했더니 아들 내외는 제게 남은 작은 집까지 팔아 자기들 아파트 사는데 보태라고 성화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면 좋잖아요. 외롭지도 않으시고 저희도 도움받고 그 도움이라는 것이 공짜 식모살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잠을 청합니다. 제게 허락된 공간은 손바닥만 한 골방이지만 한여름에도 에어컨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방은 찜통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나마 거실 소파가 제 숨구멍입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가만히 손을 펴봅니다. 거칠고 못생긴 마디마디가 굵어진 내 손. 이 손으로 흙을 파고 걸레를 빨고 내 새끼 입에 밥을 넣어 키웠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서러울 뿐입니다. 내일은 또 무슨 구박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일의 태양은 과연 나를 위해 뜨는 것일까? 깜빡 잠이 들었다 깨니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저를 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찹니다. 어머니, 여기서 주무세요? 흉하게. 손님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그리고는 제 머리맡에 놓인 낡은 약봉지를 발로 툭 칩니다. 이 약은 또 뭐예요? 쓸데없이 돈 쓰지 마시라니까.
그 돈 아껴서 손주 과자나 하나 더 사주세요. 그 순간 무언가 제 안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꾹 눌러왔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어나. 일어나서 저 여자의 머리채라도 잡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누군데 저런 취급을 받아. 하지만 제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 세상에 다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약봉지를 주워들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제 심장약과 혈압약, 그리고 무릎 관절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저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이것은 그저 쓸데없는 돈 낭비일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야겠다고. 하지만 죽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평소와 달리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지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해물전도 부쳤습니다. 그리고 밥상보 아래 제 남은 인생을 건 마지막 카드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건 마지막 카드. 그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남긴 낡은 땅 문서와 제 이름으로 된 작은 통장 몇 개가 전부였지요. 그것들을 고이 싸서 밥상보 밑에 밀어 넣으며 저는 마지막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 저녁상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만찬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내 아들 영민이가 이 늙은 어미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를. 그 밥상 아래에는 제 평생의 눈물과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제 마지막 기도마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아들 내외와 손주까지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잡채, 노릇하게 부쳐낸 해물전까지. 평생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화려한, 그래서 가장 서글픈 저녁상이었습니다. 손주 녀석이 제 옷소매를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우와 할머니, 오늘 임금님 생일이에요? 아이의 천진한 물음에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이 내 아비어미에게 이 늙은 할미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란다. 부디 이 밥상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를. 제 마음도 아이처럼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어서들 먹어라.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 많이 했다. 아가, 너 좋아하는 해물전도 넉넉히 부쳤으니 어서 먹어. 제 말에 아들 녀석이 잠시 머뭇거리다 갈비 한 점을 집어듭니다. 질긴 음식을 싫어하는 며느리를 위해 제가 반나절을 꼬박 부엌에 서서 질긴 힘줄을 하나하나 손으로 발라내고 무르게 삶아낸 갈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어릴 적 제가 식당에서 얻어온 뼈다귀 하나를 쥐어주면 온종일 쪽쪽 빨며 행복해하던 아이였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커서 제 속을 썩이는 왼수가 되었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평화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 진수성찬이세요? 뭐 잘못 드셨어요? 아니면 무슨 꿍꿍이라도 있으신가? 며느리는 젓가락은 들어보지도 않고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밥상보 아래에 숨겨둔 서류 뭉치가 마치 제 등 뒤에 혹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가, 그런 말이 어디 있니? 그냥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그랬지. 그러세요? 저는 또 어머니가 어디서 돈이라도 훔쳐오신 줄 알았네. 뭐라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그 눈에는 경멸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자꾸 어디다 전화를 걸고 그러시던데. 우리 자기 몰래 사채라도 끌어다 쓰신 거 아니냐고요. 안 그래도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빚더미 안겨주시면 우리 다 같이 길바닥에 놔앉는 거예요. 아세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건 곳은 이 서류들을 정리하기 위해 수소문한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온전한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세금 문제는 없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던 것이었습니다. 그 서류만 있으면 아들 회사 빚도 갚고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던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채로 오해하다니. 아가,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니? 내가 너희한테 빚을 안겨줄 사람으로 보여? 그럼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금 이 집에 보태주신 게 뭐가 있어요? 맨날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밥이나 축내고 약값이다 뭐다 돈만 축내시잖아요. 이 집도 엄연히 자기랑 내 돈으로 산 건데 어머니는 월세 한 푼 내세요? 관리비 한번 내셨냐고요. 하다못해 손주 봐주는 값이라도 받으시려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에 있던 손주 녀석이 겁을 먹고 제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영민아, 내 마누라 입 좀 막아다오. 이건 아니지 않니? 내 어미한테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는 게 아니더냐. 하지만 아들은 제 간절한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기 앞에 밥그릇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며느리의 100마디 막말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전부 알면서도 그저 모르는 척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 끝이구나. 내 아들은 이미 저 여자의 남편일 뿐,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구나. 그 순간 며느리의 손이 식탁 위로 올라왔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 악기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밥이라고 차리신 거예요. 악에 바친 고함과 함께 며느리는 육중한 교자상을 그대로 들어 엎어버렸습니다. 쨍그랑, 와장창, 쿵,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끼던 그릇들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제 발등 위로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바닥에 나뒹구는 밥상보와 그 아래에서 젖어가는 누런 서류 봉투만 보였습니다. 제 평생의 눈물과 아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이 더러운 음식물 찌꺼기와 함께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고요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손주 녀석은 겁에 질려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영민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서러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차가운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평생을 지탱해온 기둥 하나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던 모든 감정의 무게가 사라진 듯 몸이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발등에 화끈거리는 통증마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손주 녀석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할미가 더 이상 너를 지켜주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을 난생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차갑게 둘러보았습니다. 오늘부로 끝이다. 제 목소리였지만 제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메마른 겨울바람처럼 싸늘하고 얼음장처럼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너희와 나의 인연은 오늘 이 자리에서 끝이야. 며느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늘 순종적이던 시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듯 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녀석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진정해. 닥쳐라. 아들의 말은 제 차가운 한마디에 가로막혔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 제 평생 단 한 번도 지어 보이지 않았던 경멸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 어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었다. 이제 이 집에는 내 마누라와 너 둘만 남은 거야. 그러니 앞으로는 내 어미 걱정일랑 말고 내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천년만년 잘 살아보거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해줄 말도 들려줄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낡은 장롱 구석에 숨겨두었던 작은 손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 낡은 속옷 몇 벌과 칫솔 하나, 그리고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집에서 가지고 나온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아들을 향한 애끓는 모정은 며느리가 엎어버린 그 더러운 밥상 위에 모두 버리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등 뒤에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가?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나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저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저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오늘 저지른 짓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리라. 저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소리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집을 나온 후 사흘 밤낮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발바닥은 돌멩이를 가득 채운 자루처럼 퉁퉁 부었고 발등에 남은 화상 자국은 시커먼 멍이 되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생 처음으로 날개를 단 듯 가벼웠습니다. 새벽 4시 반의 알람도, 며느리의 날카로운 신경질도, 아들의 무심한 침묵도 없는 세상. 그것은 제게 허락된 적 없던 낯설고도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저는 버스터미널 근처 허름한 여인숙의 가장 구석진 방에 몸을 누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에서는 비릿한 곰팡내와 매캐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아들 집의 상쾌한 공기청정기 바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역한 공기였지요.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한 어둠 속에서 그 시각 제가 빠져나온 그 집은 아마 지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눈을 감으면 그 모든 광경이 손에 잡힐 듯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제가 사라진 첫날 아침, 아들 영민이는 칭얼거리는 제 손주 민준이의 울음소리에 억지로 눈을 떴을 겁니다. 늘 제 기척에 맞춰 일어나던 몸뚱이는 그날따라 천근만근이었겠지요. 엄마, 아침, 배고파. 씨 시끄러워 죽겠네. 할머니 어딨어?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를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대답 없는 정적에 그제야 어젯밤 제가 끝이다라고 말하며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떠올렸겠지요. 부엌으로 나온 며느리 수진이는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어젯밤의 설거지 거리와 바닥에 말라붙은 음식물 자국을 보고 기겁했을 겁니다. 진짜. 그 노인네가 집을 나가도 곱게 나가지. 이게 다 뭐야? 자기는 뭐 했어? 저거 안 치우고. 내가 그걸 어떻게 치워? 당신이 엎었잖아. 뭐? 내가 엎어? 누구 때문에 엎었는데? 어머니가 차린 밥상이 그 모양 그 꼴인데 나더러 잠자코 먹으라고? 당신은 아들도 아니야? 가소로운 것들. 저를 쫓아낸 것이 바로 자기들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아침부터 배달 음식을 시켰을 겁니다. 손주 녀석은 난생 처음 보는 기름진 음식에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 밥 줘. 할머니 하고 울부짖었을 테고요. 하지만 며느리의 진면목은 전화기 너머에서 드러나지요. 집안에서는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다가도 친정이나 친구에게 전화할 때는 금세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희생적인 효부가 되곤 했습니다. 언니 나야. 아니, 목소리가 왜 이러냐고. 밤새 한숨도 못 자서 그래. 어머니 때문에 저희 어머니 사실은 치매 기운이 좀 있으셨거든. 그런데 어제 갑자기 말도 없이 집을 나가셨어. 우리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영민 씨는 충격받아서 회사도 못 나가고 밥도 못 먹고 누워만 있고. 내가 죄인이지. 조금 더 잘 살펴드렸어야 했는데 흑흑.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치매라니. 저를 정신 나간 노인네로 몰아가야만 자신의 악행이 정당화된다고 믿는 저 간악함. 그 뻔한 연극에 속아 넘어갈 사람들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손주 녀석이 갓 돌을 지났을 무렵 지독한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오르내리고 아이는 색색거리며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습니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는 그때 회사에서 보내주는 부부 동반 해외 연수를 가야 한다며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건 회사에서 실적 좋다고 보내주는 거라 안 가면 영민 씨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민준이 어머니가 좀 돌봐주세요.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녀와서 꼭 드릴게요. 그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아이가 입원한 지 단 하루 만에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꼬박 일주일을 병원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며 아이를 돌봤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나이에 아이 기저귀를 갈고 해열제를 먹이고 밤새 열을 내리기 위해 찬 물수건을 갈아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가 잘못될까봐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빵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러다 사달이 났습니다. 밤새 아이를 간호하다 깜빡 잠이 든 사이 아이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를 부딪힌 겁니다. 쿵 하는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고 순식간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그 일로 저는 병원의 모든 사람들에게 애 하나 제대로 못 보는 무책임한 할머니가 되어 온갖 쓴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할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보호자가 아이 곁을 지켜야죠. 아무도 제 사정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서러움과 죄책감에 병원 복도 구석에 쭈그려 앉아 소리 죽여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일주일 뒤 고급 선글라스에 화려한 옷차림으로 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수척해진 제 얼굴과 아이의 이마에 nak은 시퍼런 멍자국을 보더니 고맙다는 말은커녕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를 어떻게 보셨기에 이마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요? 애 잡을 일 있으세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모든 헌신과 희생이 그 차가운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병원비를 주겠다던 약속은 까맣게 잊었는지 며느리는 면세점에서 사온 명품 가방을 정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저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편리하고 쓸모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현재 허름한 여인 숲방. 저는 차갑게 식은 방바닥에 앉아 과거의 기억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끊어진 인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품속에서 낡은 가계부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자 힘을 주어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남편이 남긴 유산과 내가 평생 모은 돈, 그 모든 재산을 정확히 확인할 것. 둘째, 그 재산을 가장 가치 있고 동시에 저들에게 가장 뼈아프게 쓸 방법을 찾을 것. 셋째,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저당 잡히지 않을 것. 어둠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뜨거운 슬픔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뒤섞여 단단하고 예리한 칼날처럼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칼날의 끝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 그땐 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대로 죽은 듯이 숨어 지내지는 않으리라. 내 인생을 짓밟은 자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그 생각 하나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새로운 인생의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머무는 곳은 더 이상 곰팡내 나는 여인숙이 아닙니다. 바다가 멀리 내다보이는 작은 해안가 마을의 깨끗한 월세방입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비쌌지만 제게는 그만한 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목숨과 맞바꾼 사망보험금 그리고 시장 좌판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채소를 팔고 식당 주방에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릇을 닦으며 악착같이 모은 돈. 아들 내외는 꿈에도 몰랐을 제 눈물과 땀이 서린 돈이었지요.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눈을 뜹니다. 누구의 아침을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일어나는 아침입니다. 더 이상 식구들 입맛에 맞춰 세계의 압력 솥에 밥을 안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제가 먹고 싶은 나물 반찬 한두 가지에 갓 지은 따끈한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바닷가를 따라 산책을 합니다. 파도 소리를 듣고 짭조름한 바다 내음을 맡으며 저는 지난 70평생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잊고 살았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꿈 많던 소녀였고 사랑에 설레던 여인이었으며 제 이름 석자를 가진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짓밟혔던 내 인생을, 내 존엄을 하나씩 되찾을 겁니다. 아마 그 집은 이제 완연한 지옥의 모습을 갖추었을 겁니다. 제가 사라진 지 한 달, 처음 며칠간은 그저 불편함 정도였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집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을, 눈을 감으면 그들의 망가져가는 일상이 어제 본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여보, 내 흰 와이셔츠 어딨어? 내일 중요한 미팅 있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 옷은 당신이 챙겨야지. 엄마가 있을 땐 다 알아서 챙겨줬잖아. 또 엄마. 당신 마마보이야? 그렇게 엄마가 좋으면 당신이 나가서 찾아오든가. 아마 아들 녀석의 옷장은 뒤죽박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색깔 옷과 흰 옷을 함께 돌려 얼룩덜룩해진 세탁물, 제대로 마르지 않아 퀴퀴한 냄새가 나는 수건들. 며느리는 세탁기 한번 제대로 돌려본 적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제가 다려놓은 빳빳한 와이셔츠가 없으니 아들은 매일 아침 구겨진 셔츠를 입고 억지로 출근길에 나섰을 겁니다. 부엌 사정은 더 심각하겠지요. 배달 음식도 하루 이틀입니다. 기름진 음식에 질린 손주 녀석은 매일 밥투정을 하며 울음을 터뜨렸을 테고 며느리는 그런 아이를 어쩌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밥솥을 열어보지만 밥은 설익거나 타기 일수. 제가 담가놓은 김치와 장아찌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일 겁니다. 자기야, 나 도저히 못 해먹겠어. 당신이 좀 해봐. 내가 미쳤어?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굶거나 혹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반복되었을 겁니다. 집안은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니 발 디딜 틈 없이 더러워졌고 손주 녀석은 할머니를 찾으며 밤마다 울었을 겁니다. 평화롭던 가정은 그렇게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부재가 만든 균열은 그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자양분 삼아 점점 더 깊고 넓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 영민이가 술에 취해 들어왔을 겁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이 아닌 제가 쓰던 작은 골방으로 향했을 겁니다. 그 방은 제가 떠난 후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가 되어 있었겠지요. 아들은 그곳에서 제가 미처 챙겨 나오지 못한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을 겁니다. 사진첩을 펼치면 거기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돌잔치 때 색동옷을 입고 제 품에 안겨 환하게 웃는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 대학교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제 어깨에 팔을 두른 모습, 그 모든 순간에 저는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마 그 사진들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겠지요. 하지만 그 눈물은 어머니를 향한 순수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현재가 불편하고 힘들어지자 과거의 안락함을 그리워하는 이기적인 눈물일 뿐입니다. 그때 며느리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을 겁니다. 여기서 뭐해? 술 취했으면 곱게 잠이나 잘 것이지. 그냥 엄마 생각나서. 뭐? 엄마? 아직도 그 노인네 생각을 해? 집 나가서 우리를 이 고생시키는 사람을?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아들은 처음으로 반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당신 그날 너무 심했어. 뭐? 내가 심해? 당신은 옆에서 구경만 했잖아.
그리고 지금 와서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당신 정말 실망이다. 며느리의 눈에 아들의 뒤늦은 후회는 배신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을 겁니다. 바로 돈. 됐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어머니, 이대로 안 돌아오시면 어떡할 건데? 설마 죽기라도 했으면 어떡하냐고. 그럼 어머니 재산은? 그거라도 빨리 찾아야 우리도 먹고 살 거 아니야. 드디어 본심이 나온 겁니다. 어머니의 안위가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그 노골적인 탐욕의 할 말을 잃고 그저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라는 여자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아마 밤새도록 싸웠을 겁니다. 서로의 밑바닥을 드러내며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겠지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저 멀리 바닷가 작은 방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그려봅니다. 그들의 파멸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받아온 고통에 비하면 그들이 겪는 불편함은 세 발의 피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밤바다 위로 수많은 고깃배의 불빛이 별처럼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제 복수의 계획을 더욱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아들아, 그리고 내 전 며느리야.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내 재산, 그렇게 쉽게 너희 손에 쥐어줄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다.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걷어찬 밥상이 너희 인생의 마지막 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너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지옥의 서막을 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제가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온 지도 어느덧 6달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제게 약이 되었습니다.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의 생활은 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빠르게 회복시켰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도 새벽녘에 심장이 두근거려 잠에서 깨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잊고 있던 소소한 행복들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섞인 맑은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십니다. 그것은 제가 70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누리는 나 자신만을 위한 아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피와 땀이 담긴 그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굳이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그들의 삶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제가 사라진 후 그들의 집은 아마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집안일과 육아에 지친 며느리의 신경질은 날마다 늘어갔을 테고 아들은 그런 아내의 등살을 피해 야근과 술자리를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겠지요. 그들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을 겁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바로 저의 죽음과 그로 인한 유산 상속뿐이었을 겁니다. 매일같이 저를 저주하며 제가 어디선가 객사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라도 하듯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을 겁니다. 김영민 씨 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최경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정숙 여사님의 유언 집행을 맡게 되어 연락드렸습니다. 두 분의 기억 속에서 이정숙 여사님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나 마찬가지일 테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유언 집행이라는 말에 아들 내외는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지긋지긋한 노인네가 드디어 죽었구나. 이제 저 어마어마한 재산이 전부 우리 것이 되는구나. 그들은 전화기 너머의 변호사에게 온갖 슬픈 척, 비통한 척 연기를 해가며 만날 약속을 잡았겠지요. 며칠 후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최경환 변호사가 그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몇 달 만에 대청소를 하고 가장 값나가는 옷을 꺼내 입고 슬픔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얼굴에 억지로 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변호사를 맞았을 겁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은 편안하셨는지요?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최 변호사는 속으로 혀를 찼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께 이정숙 여사님의 최종 의사를 전달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두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활기 넘치는 한 장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단장된 건물 입구, 사랑의 밥상이라는 따뜻한 이름이 적힌 현판. 그리고 그 앞에서 하얀 조리사복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웃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돌아가셨다면서요?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제가 언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까? 두 분의 기억 속에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진 그대로입니다. 이정숙 여사님께서는 한 달 전 사제를 털어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여셨습니다. 이 사랑의 밥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료 급식소요? 그 많은 돈으로 고작 이런 걸 차렸단 말입니까? 며느리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저 비싼 땅과 건물, 그 많은 현금을 전부 저런 쓸데없는 짓에 썼단 말인가. 쓸데없는 짓이라니요. 이정숙 여사님께서는 평생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루셨다며 무척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행복이라고? 지금 우리 아들은 어머니 때문에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고 나는 독박 육아에 우울증까지 걸렸는데 자기 혼자만 행복하면 다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연히 아들인 우리 영민 씨가 받아야 할 돈을 저렇게 날려버려? 며느리의 악다구니에 최 변호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노인들에게 따뜻한 밥을 퍼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듬직한 체구의 젊은 남자가 저를 살뜰히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앞으로 사랑의 밥상 운영을 총괄하게 될 새로운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정숙 여사님께서는 급식소 운영뿐만 아니라 여사님의 모든 재산 관리와 사후 상속에 관한 권한 일체를 이분께 위임하셨습니다. 상속 위임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의 희생 위에 살아온 그에게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최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서 사본을 꺼내 그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드리지요. 나 이정숙은 내 아들 김영민과 며느리 박수진에게는 내가 죽은 후에 단 한 톨의 쌀도 단 한 푼의 돈도 남기지 않을 것을 하늘에 맹세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아들 내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늙은 어머니가 사실은 그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던 거인이었음을, 그리고 자신들이 걷어찬 그 밥상이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였음을. 이건 무효야. 소송할 거야. 어머니는 치매였어. 저 남자가 어머니를 꼬드겨서 재산을 가로챈 게 분명해. 며느리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소송은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변호사로서 조언해 드리자면 승산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명심하십시오. 두 분이 이정숙 여사님께 지난 수년간 저질렀던 모든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대한 증거는 이미 세상에 알려질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주변인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변호사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남겨진 아들 부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카드다. 너희가 이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탐욕의 발톱을 드러낸다면 그때는 두 번째 카드가 너희의 숨통을 끊어놓게 될 것이다.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렸을 뿐이다. 그들의 지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눈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변해 서로를 향한 원망과 증오의 불씨만을 남긴 채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그게 뭔데? 최 변호사가 휘몰아치고 간 후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술에 절어 살던 아들이 물었을 겁니다. 퀭한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겠지요. 며느리는 그동안 인터넷을 밤새 뒤져 찾아낸 법률 용어를 마치 자신이 대단한 법률가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읊어댔을 겁니다. 어머니가 치매나 정신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걸 법원에서 인정받는 제도야. 그렇게만 되면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어머니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게 돼. 그 후견인은 하나뿐인 혈육인 당신이 되는 거고, 그럼 그 무료 급식소인지 나발인지 당장 때려치우게 하고 우리 돈 다시 찾아올 수 있단 말이야. 며느리의 눈은 굶주린 맹수처럼 탐욕의 불길로 이글거렸을 겁니다. 그녀에게 성년후견인 지정이라는 제도는 눈앞에서 놓쳐버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되찾을 마지막 동아줄처럼 보였을 테지요. 그게 그렇게 쉽게 가능할까? 변호사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멀쩡하시다고 증거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건 그 변호사 놈 말이고 우리가 증거를 만들면 돼. 당신 어머니가 옛날부터 이상한 말씀하시고 물건 잃어버리고 깜빡깜빡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런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미리 우리 어머니 치매 기운 있으시다고 밑밥 깔아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제 와서 다 우리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이라고. 며느리의 그 악랄하고 치밀함에 아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에서는 무단결근과 잦은 지각으로 징계 위기에 몰려 있고 집에는 카드감 독촉장이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에게는 며느리가 내민 그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했을 겁니다. 아들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며느리는 자신의 계획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저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제 험담을 늘어놓고 거짓 증언을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우리 어머니 요새 길에서 보면 꼭 좀 연락 주세요. 그리고요, 혹시 옛날에 어머니가 좀 이상한 점 없었어요? 자꾸 뭘 잃어버리신다거나
했던 말을 또 하신다거나.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소송 끝나면 이모가게 권리금 정도는 돈으로 기억을 사고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며느리의 추악한 모습. 저는 그 모든 것을 최 변호사가 그들의 집 소파 밑에 몰래 설치해둔 작은 녹음기를 통해 매일매일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제 분노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지만 저는 가만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깊게 파고 그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때까지. 며느리의 탐욕은 아들 부부의 관계마저 완전한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독단적이고 잔인한 행동에 일말의 죄책감과 인간적인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 뭐, 사람이 할 짓?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닭 쫓던 게 신세 될 거야? 저 많은 돈을 얼굴도 모르는 웬 놈팽이한테 다 뺏기고 싶냐고. 당신이 무능해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뭐 무능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당신이 그날 그 밥상만 없지 않았어도 아직도 그 밥상 타령이야? 당신이 그때 내 편 한번 들어줬어 봐. 그깟 밥상 엎었겠냐고. 결국 다 당신 때문이야. 이 무능한 마마보이야. 그들의 싸움은 날마다 격해졌습니다.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녹음기를 타고 제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들은 며느리의 가장 추악한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는 안방에서 누군가와 몰래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일찍 들어와 술 기운에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있던 아들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내의 교태 섞인 목소리를 엿듣게 됩니다. 오빠, 나야. 응, 지금 남편이라는 작자는 아직도 안 들어왔어. 맨날 술이야. 근데 내가 부탁한 건 어떻게 됐어? 병원 진단서 정말로 끊을 수 있다고? 어머, 우리 오빠 능력도 좋아. 비용은 얼마든지 줄게. 걱정 말고. 대신 절대 흔적 남기면 안 돼. 깔끔하게 처리해줘. 알았지? 병원 진단서라는 말에 아들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기 위해 가짜 진단서까지 꾸미려 한다는 사실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은 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나 요즘 너무 외롭고 힘들어. 남편이라는 작자는 돈도 못 벌어와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내 뒤통수를 쳐. 오빠가 나 좀 위로해주면 안 돼? 응? 오늘 밤에 우리 집 비는데 잠깐이라도 올래? 보고 싶어, 자기야. 그 순간 아들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깊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내연남을 이용해 자신의 어머니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한다는 사실까지. 아들은 주먹을 꽉 쥔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며느리가 파놓은 탐욕의 늪에 발목까지 깊숙이 빠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닷가 제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모든 판은 짜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무덤을 팠고 내 어리석은 아들은 그 옆에 함께 묻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것을 세상에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경고했던 그 두 번째 카드를 말입니다. 파멸의 전주곡은 끝났습니다. 이제 가장 잔인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던 남편이 처음으로 사주었던 옥색 한복이었습니다. 곱게 비서쪽을 지고 희미하게 분칠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정신병자라며 매도했던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이 아닌 당당하고 존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일생일대의 연기를 펼치기 위해 잔뜩 비장한 표정을 지은 내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직 탐욕과 도끼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를 이 법정에 세워서라도 제 모든 것을 빼앗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 재판이 시작되고 며느리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꾸며낸 거짓말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정신이 오락가락했다느니,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다느니, 심지어는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였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서류 한 장을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며느리가 내연남을 통해 위조한 중증 혈관성 치매라고 적힌 가짜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진단서에서 보시다시피 이정숙 여사는 현재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인 김영민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시어 불순한 세력으로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남은 생을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위선적인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의 동정심에 호소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어머니 정말 불쌍한 분입니다. 지금 저렇게 낯선 곳에서 고생하고 계실 걸 생각하면 며느리인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저희가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지켜보던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으며 천천히 증인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당당한 걸음걸이와 형형한 눈빛에 며느리의 얼굴에서 거짓 눈물이 싹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재판장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이정숙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김영민의 어미이자 박수진의 시어미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지금 이 법정에서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제 입으로 직접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저들이 제게 저질렀던 모든 만행을 담담하게 하지만 또박또박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그릇을 제 발등에 쏟아부었던 날, 아픈 손주를 맡겨놓고 해외여행을 떠났던 날, 그리고 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며 집에서 내쫓았던 마지막 그날까지 제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며느리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치며 발악했습니다. 재판장님, 저 여자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 진단서를 보십시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최 변호사가 꺼내든 두 번째 카드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재판장님, 지금부터 원고 박수진의 추악한 실체를 증명할 증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정말로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람인지 이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최 변호사는 먼저 아들 부부의 집에서 녹음된 파일들을 법정 전체에 재생했습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 증언을 사주하는 며느리의 목소리, 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소송을 꾸미는 목소리, 그리고 오빠, 나 요즘 너무 외롭고 힘들어. 오늘 밤에 우리 집 비는데 잠깐이라도 올래? 보고 싶어, 자기야. 내연남과 은밀한 약속을 잡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최 변호사는 며느리가 내연남과 함께 호텔에 드나드는 모습이 찍힌 수십 장의 사진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연남이 돈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실토하는 영상까지. 영상 속에서 그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남편 몰래 만나는 건데 시어머니까지 정신병원에 보내버리면 우리 둘이 편하게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충격적인 진술까지 덧붙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니야 아니야 소리치며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충격과 죄책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더니 결국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쓰러져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그저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과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내 손으로 내 하나뿐인 자식의 가정을 완벽하게 파괴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빈 법정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붉은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에서 제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날의 재판이 끝나고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며느리 박수진은 위증과 사문서 위조, 간통죄까지 더해져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내연남 역시 의사 면허가 박탈되고 함께 쇠고랑을 차는 신세가 되었지요. 아들 김영민은 모든 재판 비용과 위자료를 떠안게 되어 살던 집까지 팔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의 파멸을 전해 들으며 제 마음속에는 시원함보다는 깊은 씁쓸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저 제 존엄을 짓밟은 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을 뿐인데 제 손으로 제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만 같아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사랑의 밥상에 문을 닫고 홀로 남아 주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망가진 모습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살은 뼈만 남을 정도로 앙상하게 말랐고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비싼 명품 옷만 걸치던 녀석의 몸에는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모를 낡고 더러운 잠바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일으켜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냉장고에서 밑반찬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녀석이 가장 좋아하던 뜨끈한 김치찌개도 끓였습니다. 아들은 허겁지겁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밥을 입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를 먹으며
녀석은 연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파왔습니다. 아무리 저를 배신하고 상처 주었어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했던 제 전부였던 아들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은 제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셔츠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그 여자랑도 이혼했고 집도 빚잔치 하느라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 다시 예전처럼 어머니 모시고, 아니, 제가 어머니 발 씻겨드리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말없이 찻잔에 따뜻한 물을 채워 아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일어나거라. 내 잘못, 이제 용서하마. 어미가 자식을 어찌 끝까지 미워하겠니? 제 말에 아들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제 말에 그 희망은 이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너와 함께 살 수는 없다. 너는 이제 너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지. 이 밥상은 내가 너에게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이다.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그 틈이 남는 법입니다. 제가 그 집을 나온 순간 우리 모자의 인연은 이미 부서진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오열하며 매달렸지만 제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돌려보내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텅 빈 사랑의 밥상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가에 작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제 손주 민준이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차마 자기 손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는지 이곳에 녀석을 데려다 놓고 사라진 모양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염치 없지만 민준이만큼은 거두어 주십시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제 품에 안겨 할머니를 부르며 우는 작은 아이의 온기가 복수의 칼날보다 더 뜨겁게 제 심장을 녹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랑의 밥상에는 작은 일손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제 곁을 맴돌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릇을 나르고 어르신들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는 민준이,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제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만난 가장 눈부신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의 밥상의 주인이자 민준이의 가장 좋은 친구이고 든든한 할머니입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인공에게 매정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했다고 통쾌하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